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이 집을 비워주셨으면 해요. 저와 혜진이가 뭐라고? 내가 석희 살리려고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는데 이제 와서 날 내쫓아?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석희 치료비 절반 이상 냈어요. 이 집도 제 명이고 이 짐승 같은 놈. 그 돈은 다 우리 석희가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번 돈이야. 당신은 그 돈으로 이런 여자나 만나고 있었던 거야? 진정하세요, 어머니.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 시간? 내가 어디로 가라고? 가게도 집도 다 팔아서 이제 와서 너 감히 우리 석희가 살아있을 때부터 당신들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정말 경찰 부르기 싫어요. 이 악랄한 것들. 우리 석희가 이런 남자랑 살았다니. 석희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녀는 태어났습니다. 박예선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녀의 출생은 집안에 큰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첫째도 딸이었는데 둘째마저 딸이라는 사실에 한숨만 내쉬었고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돌보는 일조차 귀찮아했습니다. 또 딸이요. 어이고 이 집안은 대가 끊기는구나.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그녀의 어머니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도 아들 낳고 싶었다고요. 그녀가 5살이 되던 해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우리 애기 옷이 있는데 애선이한테 맞을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신가 해서요. 그녀의 어머니는 마지못해 헌옷을 받았고 그때부터 그녀는 늘 남의 집 아이들이 입다 버린 옷을 물려 입어야 했습니다. 첫째 언니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명절에는 새 옷을 한 벌씩 장만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언니의 헌 옷조차 기워 입어야 했습니다. 엄마, 나도 새 옷 입고 싶어. 시끄러워. 내가 뭔데 새 옷을 달라고 해? 언니가 입던 거나 잘 입어. 그녀의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첫째 딸에게는 한없이 자상했지만 그녀에게는 매사가 짜증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책가방과 새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그녀는 언니가 쓰던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교실 뒤에서 들리는 친구들의 수군거림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울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는 자주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곤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방에나 가 있어.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예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그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서. 너만 안 낳았어도. 그녀는 점점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짐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여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과 차별, 그리고 어머니의 미움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애선아,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거울 앞에서 매일 아침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그녀를 볼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나 감시하려고? 너도 이제 크더니 엄마 꼬투리나 잡고.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대신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날만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불행한 출생은 오히려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별과 가난, 그리고 어머니의 냉대라는 벽 앞에서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더욱 단단한 의지를 키워나갔습니다. 18이 되던 해,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차갑게 대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월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선아, 너는 이제 다 컸으니 돈을 벌어야지. 언니처럼 대학은 꿈도 꾸지 말고. 그녀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큰 섬유 공장에 취직한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늘 거칠어졌고 매일 밤 온몸이 쑤셨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애선아, 월급은 다 엄마한테 줘. 엄마가 내 결혼 자금 따로 모아둘게. 네, 엄마. 그녀는 매달 빠짐없이 월급을 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이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갔고 버스비를 아끼려고 먼 거리도 걸어 다녔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 애선아, 너는 왜 그렇게 월급을 다 엄마한테 주는 거야? 너도 이제 성인이잖아. 맞아. 나는 월급의 반만 집에 주고 나머지는 내가 써. 하지만 그녀는 친구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 자금을 모아준다는 말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와 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 결혼식 비용은 다 마련되셨죠? 그럼 내 동생이 벌어다 준 돈으로 다 맞췄지. 걱정하지 마. 근데 애선이한테는 말 안 했죠? 자기 결혼 자금인 줄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먼저 시집 가야지. 둘째는 천천히 가도 돼.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쓰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 동안 모아온 돈이 모두 언니의 결혼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어떡해? 방 안으로 들어선 그녀를 보고 어머니와 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어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었구나. 근데 어때서? 내가 벌어온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출근을 하면서도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다가 손을 다치기도 했고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박애선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게 좋겠어요. 안색이 안 좋네요. 반장님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그녀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거절했던 술자리였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언니, 결혼식에는 뭐 입고 가려고? 친구의 물음에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안 갈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청춘이 이렇게 착취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그녀는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발걸음, 기계 소리에 귀가 멍해질 때까지 일하던 시간들, 그리고 매달 월급날이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어머니께 돈을 건네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달빛이 비쳤습니다. 봄날의 찬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0살의 봄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이번 달 월급에서 몰래 남겨둔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담긴 짐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낯선 도시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찾는 것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여관방은 좁고 낡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관비를 아끼기 위해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돈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매일 밤 작은 수첩에 그날 번 돈을 꼼꼼히 기록하며 그녀는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서울의 첫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로 추위를 견뎌내야 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녀는 작은 분식집의 주방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그녀의 솜씨를 칭찬하며 언젠가는 혼자서도 장사할 수 있을 거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는 제 가게를 하고 싶어요. 매일 밤 할머니에게 장사의 기술을 배우며 그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방의 뜨거운 김과 기름 냄새 속에서도 그녀의 꿈은 점점 선명해져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거리의 가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위치가 좋을지, 어떤 메뉴를 팔아야 할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이 지난 후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김밥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애선이네. 간판을 달면서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조그만 가게였지만 그녀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던 날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고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도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김밥 맛을 칭찬했고 가게의 깔끔함에 감탄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손님부터 마지막 손님까지 그녀는 한결같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며 김밥을 마는 그녀의 손놀림은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그녀의 가게는 문을 열었고 따뜻한 라면과 떡볶이를 찾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때로는 피곤해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손님들의 격려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장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도 그녀는 늘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가게는 더욱 번창했고 그녀는 마침내 가게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큰 길가로 나와 새 가게를 열면서 그녀는 자신의 성장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살고 있구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차갑고 어두웠던 눈빛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여전히 기름 자국과 칼질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의 자부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던 어느 날, 그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막 닫으려던 순간,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잠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영남이라는 그 남자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생명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 안기자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고요해졌습니다. 애기 엄마는 가출했어요. 이영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아기부터 달래보죠. 그녀는 아기를 안고 부드럽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그녀였지만 아기를 대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기만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능숙하게 아기를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픈 것 같네요. 분유는 있으세요? 그녀는 그날 밤 이영남의 집에서 아기의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서툰 모습에서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집 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어지러웠습니다. 빨래는 쌓여 있고 설거지는 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괜찮아요. 저도 아기랑 있으니까 좋네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틈틈이 이영남의 육아를 도와주었습니다. 가게 일이 끝나면 잠시 들러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때로는 아기 옷을 빨아주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녀는 이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이웃사촌이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설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그의 모습을 기다리게 되었고 아기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영남과 아기에게 더욱 정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처음 이모라고 부르던 날, 그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적셔왔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아기를 향한 그의 헌신적인 사랑은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퇴근길에 아기 용품을 사러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 작은 아기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예선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가게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아니에요. 이영남 씨야말로 혼자서 이렇게 아기를 키우시는 게 대단하시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의 아픔을 그녀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 아기가 잠든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년간의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영남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석희야, 이제부터 우리 엄마가 되어 주실 거야. 이영남이 석희를 안고 그녀를 소개하던 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석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이해한 듯 그녀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작은 생명에게 바치리라 다짐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린 후 그들은 가게 위층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석희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가게 준비를 하기 전에 석희의 도시락을 먼저 싸고 아이의 옷을 정성스럽게 골라 놓았습니다. 비록 잠은 줄었지만 그녀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석희 데리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남편은 늘 그녀를 걱정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에게 석희는 하늘이 준 선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가끔 힘들 때면 석희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힘이 났습니다. 엄마, 어느 날 석희가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순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친모의 존재는 영원히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석희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석희의 머리를 빗겨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일은 그녀에게 더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석희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석희를 안고 읽어주는 동화책 시간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는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석희가 그네를 타는 동안 그녀와 이영남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우리 석희가 최고로 예쁘지? 남편과 그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비록 평범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석희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났고 그녀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가끔 시장을 보러 갈 때면 석희는 그녀의 치마폭을 잡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넣으며 엄마, 이거 맛있어요? 라고 묻는 석희의 목소리에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석희에게 자신이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 옷을 사줄 때면 늘 가장 예쁜 것을 골랐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꼭 석희의 몫을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 남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큰 행복을 선물 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은 그녀의 삶에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그녀는 가끔 석희의 방에 들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든 석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큰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늘 지켜줄게. 작은 속삭임과 함께 그녀는 석희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비록 석희의 친모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모성애로 석희를 사랑했습니다. 14살이 된 석희는 어느새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으면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하던 나들이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희야, 아빠랑 공원 안 갈래? 싫어요. 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그녀는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사춘기 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석희의 모습은 더욱 달라져 갔습니다. 엄마, 제가 입양됐다는 거 애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석희가 던진 말에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실이잖아요. 그 후로 석희는 점점 더 자주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녀가 부르면 짜증을 냈습니다. 석희야, 저녁 먹어야지. 싫어요. 안 먹을래요. 그리고 전 이제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석희를 기다리던 그녀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3년 전 그녀의 가게를 찾아왔던 석희의 친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차림이 아닌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석희야, 여자는 학교에서 나오는 석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급히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엄마야? 석희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석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가로막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약속하지 않았나요? 딸 한번 보는 것도 안 되나요? 이제는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연기라는 것을. 그날 이후 석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 성적은 뚝 떨어졌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아니, 이모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식탁에서 던진 석희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석희야, 무슨 소리야? 제 진짜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친구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버려진 아이라는 거. 석희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석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석희야, 엄마 말 좀 들어보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듣기 싫어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엄마가 절 버린 게 아니라 이모가 엄마를 쫓아냈다면서요? 그제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여자가 석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남편은 늦은 밤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우리 석희가.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석희의 책상에서 친모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미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날 쫓아낸 거야. 넌 내 피를 나눈 진짜 딸이야. 그 여자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녀는 그제서야 석희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친모는 이미 오래전부터 석희의 마음을 갈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석희의 방에서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석희야, 문 좀 열어봐. 싫어요. 전 엄마한테 갈 거예요. 진짜 엄마한테. 그녀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안고 있었던 건 엄마야. 내가 처음 걸음마 뗐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것도 엄마고. 석희야, 제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희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전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아니 이모도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전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아야겠어요.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석희는 미리 준비해둔 줄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석희야, 안 돼. 하지만 석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밤새 거리를 헤매며 석희를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석희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석희가 친엄마랑 같이 있대요.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가에 놓인 석희의 교복을 바라보며 그녀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2번의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석희가 가출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예선 씨, 남편분이 기계에 끼어서.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이영남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그녀는 이틀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석희도 돌아올 거예요. 우리 딸 다시 데려올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이영남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석희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석희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석희 지키지 못해서 당신 곁에서 떠나보내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한때는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그녀를 더욱 고립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성인이 된 석희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별 인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못 와서 죄송해요. 전 이제 미국으로 떠나요. 석희야, 친엄마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석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마. 엄마랑 같이 살자. 이제 우리 둘뿐인데. 죄송해요. 하지만 전 이제 제 길을 가려고요. 그렇게 석희는 다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석희의 방은 떠난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위의 인형들, 책상 위의 교과서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떠세요? 이웃들의 걱정 어린 권유에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석희가 돌아올 거예요. 분명 언젠가는. 매일 밤 그녀는 석희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정리하고 가끔은 석희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석희일까 하는 기대로. 하지만 그것은 늘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석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빈 방에 대고 중얼거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석희의 친구들이 찾아와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석희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대요. 회사도 다니고.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곁은 아니지만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었고 석희의 방은 늘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석희가 좋아하던 김밥을 만들어 볼까? 그녀는 매일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날이 오면 따뜻한 밥과 정성스러운 반찬으로 딸을 맞이하겠다는 다짐으로.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일상을 깨트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예선 여사님 되시나요? 저는 석희의 남편 김영일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석희의 소식이었습니다. 석희가 많이 아파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순간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석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날 밤으로 그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도 정리할 겨를 없이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한 채 서둘러 나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석희는 너무나 야위어 있었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도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석희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컸습니다. 엄마, 나야, 내 엄마. 그녀는 석희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없이 미국 간다고 거짓말해서.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우리 석희만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사실 전 미국 같은 데 가지도 못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석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서로의 상처가 이 순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는 결국 도박빚만 남기고 다시 사라졌어요. 저를 이용해서 돈만 뜯어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석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근데 이제는 너무 늦었죠? 그녀는 석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까칠해진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진짜 우리 엄마라고. 석희의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0년간 기다려온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딸. 옆에서 지켜보던 사위 영일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모녀의 재회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너무 아파. 그동안 힘들게 살아서 그런가. 석희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이제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그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석희의 항암 치료를 지켜보며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딸에게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팔았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그녀의 전부였던 가게를 하루 만에 정리했습니다. 아줌마, 이 가게가 얼마나 소중하신데.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 중개인의 만류에도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딸아이 치료비가 필요해요. 얼마든지 깎아도 좋으니 오늘 계약했으면 해요. 가게를 정리하고 집도 팔았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모든 것을 현금화했지만 항암 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사위 영일의 말을 그녀는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할 일이야. 내가 해야 해. 그녀는 밤에는 병원에서 석희를 간호하고 낮에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연락이 오면 달려갔고 잠깐 눈을 붙이다가도 석희가 찾으면 즉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기는 엄마가 뭐가 힘들어. 우리 딸 좋아지는 거 보는 게 제일 행복해. 처음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에 잘 반응하는 것 같았고 석희의 안색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수치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의사의 말에 그녀는 매일 밤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 하느님께,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에게도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석희만은. 하지만 기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석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엄마, 나 춥고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녀는 석희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시로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말라붙은 입술에 물을 적셔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말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석희는 이제 다 나을 거야. 하지만 석희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석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진짜 우리 엄마. 그 말을 끝으로 석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석희의 차가워진 손을 잡은 채 울지도 못했습니다. 석희야, 일어나봐. 엄마가 더 잘할게. 이제는 절대 너 힘들게 안 할게. 하지만 석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장례식장에는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석희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위영일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우리 딸 곁을 지켜야지. 먼 하늘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우리 석희 좀 잘 부탁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보내야 하나 봐요. 비에 젖은 영정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그녀는 석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딸의 치료비를 위해 가게와 집을 모두 처분한 후 석희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할 거야? 그 노인네랑 계속 같이 살 순 없잖아. 우리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녀의 손에 든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일들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석희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감히 우리 석희가 눈을 감은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거실로 들어서며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영일이 당황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이 집을 비워주셨으면 해요. 저와 혜진이가. 뭐라고? 내가 석희 살리려고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는데 이제 와서 날 내쫓아?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석희 치료비 절반 이상 냈어요. 이 집도 제 명이고. 이 짐승 같은 놈! 그 돈은 다 우리 석희가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번 돈이야. 당신은 그 돈으로 이런 여자나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현관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영희를 향해 던졌습니다. 화분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 시간? 내가 어디로 가라고? 가게도 집도 다 팔아서 이제 와서. 하지만 영일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옆에 선 혜진이 비웃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새빨개졌습니다. 너 감히 우리 석희가 살아있을 때부터 당신들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일이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정말 경찰 부르기 싫어요. 이 악랄한 것들. 우리 석희가 이런 남자랑 살았다니. 석희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이제는 갈 곳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곳 알아보세요. 영일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혜진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석희야, 이런 남자였어. 엄마가 몰랐네. 거실에 홀로 남은 그녀는 석희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영정사진 속 석희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짐은 제가 이미 정리해뒀어요. 버리기 아까운 건 골라서 보관함에 넣어뒀으니. 혜진이 거실로 나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석희 물건은 건드리지 마. 감히. 내가 뭔데? 이제 제가 이 집 안주인이에요. 죽은 사람 물건은 치워야죠. 혜진의 말에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일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그녀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억수처럼 쏟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석희의 방에 틀어박혀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의 흔적이 가득한 이 방도 이제 일주일 후면 영원히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석희야, 엄마가 어디로 가야 하니? 너한테로 가면 안 될까?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녀의 처지를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석희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이 집을 떠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트렁크 하나에 남은 인생을 담아야 했습니다. 석희의 유품들을 정리하다 보니 옛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석희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머니에는 석희의 치료비를 대느라 털어넣은 전 재산이 남긴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도 집도 없었고 찾아갈 친척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다 됐습니다. 영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희의 방을 둘러보며 벽에 걸린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갈게. 우리 딸. 현관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일과 혜진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그것에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리를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석희야, 엄마가 너무 못났구나. 그녀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지만 우산을 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할머니, 우산이라도 쓰시지.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대로 있고 싶네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석희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작은 아기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우리 석희야. 주머니 속의 지갑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고 그녀는 근처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하루만 있다 가려고요. 찜질방 아주머니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딸아이를 잃었어요.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사위의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까지. 여기서 일해 보시겠어요? 방도 하나 줄 테니. 찜질방 아주머니의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수건을 개고 손님들의 옷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석희야, 엄마가 이렇게라도 살아갈게. 내가 하늘에서 보면 너무 속상하겠지만. 작은 방에서 혼자 밤을 보낼 때면 그녀는 항상 석희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딸의 미소를 보며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찜질방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예선 여사님 되시나요? 저는 보험사 이석희님 담당자 김주임이라고 합니다. 따님 석희 씨 관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석희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네, 제가 석희 엄마입니다만. 석희 씨의 친모 이수연 씨가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지사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보험사를 찾은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수연 씨의 교통사고 보험금이 3억 원이 나왔는데요. 석희 씨가 이 보험금의 수령인을 어머님으로 지정해 두셨더라고요. 보험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내민 것은 흰 봉투 하나였습니다. 석희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친엄마는 결국 도박비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걸.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도. 엄마, 이 돈은 제가 엄마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친엄마가 교통사고로 받게 된 보험금인데 제가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제 진짜 엄마니까요. 사실 2년 전에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보험금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아프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영일 오빠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상처받으실까 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하세요. 가게도 다시 하시고 제가 못다 한 효도 이 돈으로나마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 저 이제 가도 될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딸,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보험사 직원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석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서 이 모든 걸 처리하셨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서류 작성을 도와드렸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셨지만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서명하셨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석희가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석희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의 용서였고 사랑이었으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볼게. 우리 딸이 바라던 대로.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열었고 이번에는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석희의 생일이면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종일 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석희가 있잖아.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생각한 딸의 마음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가 머물던 찜질방으로 영일이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에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일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째 씻지 않은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임신한 듯한 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사람이 임신했어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진짜 뻔뻔스럽다. 우리 석희가 채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뱃속에 아이까지 만들었다. 참 대단하네.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날 찾아와. 어머니,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석희 보험금 얼마 받으셨다면서요? 영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진도 배를 부여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라도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뭐 잘못? 우리 석희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 다 빠지고 피를 토하면서도 당신을 믿고 있을 때 당신들은 뒤에서 무슨 짓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길 찾아와서 돈을 달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장기라도 팔아서 갚을게요. 혜진이가 유산할지도 모르는데 제발. 유산? 그게 무슨 대수냐? 우리 석희는 죽었는데.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석희 장례식장에서도 이러고 있었겠지? 그 위선적인 얼굴로 조문객들 맞이하면서 뱃속에 아이는 이미 있었던 거겠네? 혜진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아, 아파요. 배가 살려주세요. 연기 그만해. 당신 뱃속 아이가 아깝다고요? 우리 석희는 얼마나 아팠는데. 죽어가면서도 당신들 걱정했는데. 찜질방 손님들이 놀란 듯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돈 필요하다고? 당신들 같은 파렴치한들은 돈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야. 그녀는 경비실로 향하며 외쳤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 사람들 좀 내쫓아 주세요. 우리 딸 죽이고 이제 와서 돈 뜯으려는 살인자들이에요. 영일이 그녀의 발에 매달렸습니다. 살인자라니,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너무하다고? 당신들이 우리 석희한테 한 짓이 얼마나 너무했는데. 암 투병하는 사람 등쳐먹고 뒤에서는 불륜이나 저지르고 인간이 할 짓이야 그게. 혜진이 계속 고통스러워하며 누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두 사람을 끌어내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우리 석희가 죽던 날 당신들도 내겐 죽은 거야. 마지막으로 그녀는 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뱃속 아이 부디 당신들처럼 살지 않길 바란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당신들이 저지른 죄 평생 안고 살아.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 다시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석희야, 엄마가 조금이나마 내 안을 풀어주었길 바란다. 그렇게 그녀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억이 서려 있는 이 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강원도 작은 도시에 정착한 그녀는 어느 날 길에서 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헌 옷을 입고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과 석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혼자야? 아이는 놀라서 도망가려 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도망갔어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석희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그렇게 데려온 한 아이가 둘이 되고 셋이 되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석희야, 내가 남겨준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으로 작은 돌봄 시설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시청에 찾아가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상담했습니다. 가칭 석희의 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 딸 이름을 따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이 담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가족이 될 거야. 시설이 문을 열자 입소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편모, 편부 가정의 아이들, 조손 가정 아이들. 다들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그녀를 진짜 이모처럼 따랐습니다. 우리 석희가 있었다면 이런 언니가 되었을까? 휴게실에 걸린 석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2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는 건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녀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아이들과 있었던 일들, 그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석희에게 편지를 쓰듯이. 석희야, 내가 남겨준 선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어. 고마워.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한번 엄마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쌀쌀한 겨울 새벽, 그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현관 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담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구니 옆에는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발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미혼모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듯한 작은 몸이 그녀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얼마나 무서웠니? 아기는 그녀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마치 20년 전 처음 석희를 안았을 때처럼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모 누구예요? 아침 일찍 일어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새 동생이야.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될 거야. 아이들은 신기한 듯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10살 은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름은 뭐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이 아이 이름은 은희야. 석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 우리가 같이 키울 거예요. 너희들이 언니, 오빠가 되어줄 거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은희와의 인연은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울던 아기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병을 물리는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석희야, 내가 아기였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은희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다른 아이들은 자연스레 은희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숙제하는 중학생 옆에서 젖병을 물고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은 이제 이 집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모, 저도 나중에 은희처럼 버려진 아기들을 돌볼 거예요. 13살 미영이의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의 모성은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희를 통해 배운 사랑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희야, 너는 절대로 외롭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된 그녀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대학 합격했어요. 달려오는 은희를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버려졌던 갓난아기는 어느새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희야, 내가 남겨준 선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자라났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곧 저물어 간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부름소리. 한때는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보듬으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난 행복한 엄마가 된 것 같구나. 석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수많은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석희야, 잘 보고 있니? 내가 남겨준 사랑이 이렇게 크게 자랐어. 봄바람이 불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모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더 크고 깊은 모성이. 그렇게 그녀의 삶은 마지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